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극지해양미래포럼 전문위원 염청아입니다. 극지해양미래포럼은 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 지원으로 해양과학도서 저자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극 이야기, 얼음 빼고의 저자이자 북극 전문가이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번의 방문, 비로소 북극을 만나다. 책 표지의 카피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자의 진솔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책 제목이 북극 이야기로만 되어 있었다면 다소 평이했을 건데 이 얼음 빼고라는 부제가 붙어서 새롭고 신선합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요? 제목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과 관련돼서 우리 출판사 측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칫 얼음 빼고라는 의미가 또 자연이나 과학을 또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의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북극의 얼음, 이건 상식이고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런 시각의 틀을 조금 넘어서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얼음 옆에, 밑에, 위에,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느꼈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차원에서 얼음 빼고라는 부제를 좀 붙였습니다. 물론 책 내용에는 얼음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얼음 이야기가 들어 있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인식은 많이 알고 계시는 얼음 이야기보다 조금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제를 좀 붙였습니다. 사실은 북극 연구를 하면서 이런 책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안 계실 거고요. 근데 제가 북극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을 사실은 페이스북에 좀 오랫동안 게재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도 있고 또 현장에서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조금은 좀 보기 드문 사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를 알고 계시는 지인들께 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해왔는데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제가 그린란드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갈 때 중앙일보 팀과 같이 취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팀이 저하고 한 보름 정도 그린란드에서 취재를 했고 그 내용을 다녀와서 중앙선대위에서 한 2달 정도 기획기사를 발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측과 그런 인연이 좀 있었고요. 그 후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중앙일보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린란드 이야기를 제외하고 제가 북극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았던 또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고를 좀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비사라는 제목을 붙여서 2019년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9개월간 제가 21편의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극은 북극점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그린란드로 구성된 방대한 땅과 바다를 포함합니다. 이곳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종족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간직되어 있는 역사와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원장님, 책 서두에 짧게 정리한 북극의 긴 역사에 대해 기록해 주셨는데요. 인류는 북극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을까요? 글쎄요, 인류가 북극과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의 역사는 사실은 좀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그걸 파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록을 좀 찾아보면
단서는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바다 쪽을 먼저 보면 영국의 스코폴라 연구소에 클라이브 홀랜드라는 분이 1994년에 발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북극 대백과사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북극 탐험의 기록을 이렇게 그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지역입니다. 튀니지 지역에 히밀코라는 분이 지브롤터 해협을 벗어나서 영국을 지나 그린란드 근처까지 갔었다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기록, 바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육지 쪽은 사실은 좀 더 불분명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삶의 공간을 넓혀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의 유적을 보면 기원전 한 2500년 전에 처음으로 인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봐도 북극의 인류의 역사는 거의 4000년이 넘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대단하네요. 한 가지만으로 연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북극권에서 발견되는 자원 때문에 이 콜드러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는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극 이사회는 어떤 기구이고 또 옵서버 자격을 가진 우리나라의 이 의미는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북극 이사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의 협력, 북극에서의 협력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북극 이사회는 그 목적이 좀 분명합니다. 사실은 모든 일을 다루는 그런 협의체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국제법이나 협약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간 포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참여하는, 북극 8개국이 다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는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로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북극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을 보면 우선 8개 북극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미국, 캐나다, 러시아,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 이렇게 8개 국가가 북극 이사회 정식 멤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체계가 하나 더 가미가 됩니다. 원주민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6개 원주민 단체가 북극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단체들은 의결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의사 결정권은 없지만 북극 국가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 반대가 해소될 때까지 논의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은 북극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큰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옵서버 국가는 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옵서버는 꼭 국가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합쳐가지고 우리 옵서버 국가까지 합쳐서 전체 옵서버 숫자는 38개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죠, 옵서버가. 현재는 북극 이사회가 2년마다 의장국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요. 지금은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의장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북극 이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기구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사무국이 없었습니다. 1996년에 북극 이사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사무국 없이 운영을 하다가 2013년에 처음으로 사무국이 만들어졌고, 그 사무국의 위치는 노르웨이의 트롬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옵서버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역할적인 차원에서 보면 옵서버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북극 이사회에서. 하지만 워킹그룹이라는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공간에서 보면 옵서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선언적 의미가 큽니다.
북극 이사회에 옵서버로 가입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북극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임을 인정받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북극 국가들과 북극 이슈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정례적으로 열린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북극 협력이라는 큰 목표를 둔다면 북극 이사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을 쓰고 계시는 부원장님한테 응원 드립니다. 부원장님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요, 북극으로 떠난 조선 여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원장님이 시간 여행을 하신다면 이 여인을 찾아서 왜 이영만리 그 동토에 남았는지, 과연 행복했는지 묻고 싶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부원장님 생각에 이 여인은 행복했을까요? 이 현대인으로서도 이방인이 북극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 3, 4일만 지나면 저는 슬슬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먹는 것도 그리워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데 한 지금부터 100년이 넘는 그 시절에 또 여성의 몸으로 거기에 홀로 남겨져서 지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동반되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곳을 왜 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벤 얄츠의 책에 보면 청어잡이를 위해서 배를 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 그분이 거기를 가게 됐는지, 돈 때문인지 아니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또 그 당시 이 책을 보면 법질서라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북극 끝에 섬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런 기반도 없는 그런 여성의 몸으로 7년,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은 최소 7년입니다. 7년을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벨츠는 이 책에서 그녀가 거기 남기를 희망했다, 그것을 좋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분이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삶이 남긴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생각에서 보면 100여 년 전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갔던 조선의 여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이 정말로 행복했는지 정말 한번 묻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인데 영구 동토층에 묻힌 매머드 잔해를 다시 파내는 현실이 참혹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매머드 그 반면에 매머드 사냥이 현존하는 코끼리 멸종을 막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부원장님 말씀대로 죽음과 시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동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 상아를 구하기 위한 매머드의 사냥,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이미 멸종된 매머드가 살아있지만 멸종 위기에 놓인 코끼리를 보호한다면 최선은 아니겠죠.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것이 공급이 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는 효과를 만약에 낳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머드의 해외 반출은 아주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제한된 루트를 통해서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관리 노력, 그리고 불법 거래 등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매머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또 있습니다. 매머드만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동물들도 같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이나 과학적인 연구도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 동토층에 묻혀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미생물들, 또 우리 인류에 어떤 해를 끼칠지 그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연구가 되거나 파악되지 못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또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 매머드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문제네요.
북극권의 술록은 우리나라의 소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극 원주민에게 술록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술록은 또 다른 가축과는 달리 이동성이 있습니다. 몇천 킬로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아마 북극 사람들도 유목민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극의 술록은 북극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정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살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록은 단순히 먹이로만, 우리 식량으로만 이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주택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술록은 물물교환을 위한 화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록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아마 우리의 소보다도 더 큰 가치가 그쪽 사람들한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술록이 진짜 모르던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